자, 이제 3부입니다. 자, 과거의 벽화들은 먹고 살기 바빴던 그 고대인들의 모습답게 먹어야 할 종류들을 쭉 열거를 했죠. 현대는 어떨까요? 이경복이라는 한국의 공공예술가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우루과이 라운드를 그려놨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농민 항쟁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우리 먹거리 안전을 지키자, 이러한 고대적인 의미에서 이런 식량 안보를 주장하는 이런 벽화를 그려놨죠. 그런데 한 20년 뒤에 그린 똑같은 이경복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제목이 수다스러운 호랑이예요. 햇님 달님에 나오는 그 호랑이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우산은 챙겼어?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쓰여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미롭고 이제 정감이 가면서도 새로운 모자이크 벽화인데 그 예술의 의미를 좀 바꿔놓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벽화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의 다양성에 맞춰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벽화가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벽화를 통해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모여 사는 동아리, 그 무리살이의 모습을 그려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루이스 먼퍼드라는 학자는 이거는 원래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사람의 본질로 스스로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다라는 거하고 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결이 다른 이야기야. 사람은 모방할 줄 안다. 근데 모방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따라하기, 그대로 따라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시인들의 특징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원시인들은 거미를 보고 덫을 놓아서 동물을 잡는 법을 배웠다. 새 둥지를 보고 바구니 만드는 법을 배웠다. 뭐 비버를 보고 두굴 쌓는 법을, 토끼에게서 굴 파는 법을, 뱀에게서 독 사용하는 법을, 또 다른 동물들에게서 그들의 장점들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것이 넓게 보자면 배울 줄 알았다라는 거군요. 배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뭐지라는 하나의 물음에서 출발해서 그걸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결국 스스로 물을 줄 아는 생명체라는 이 넓은 의미의 사람의 본질 규정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처음에 이렇게 발현이 됐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발로 걷는 사람, 손을 마음대로 쓰고 익혀 먹는 사람들, 그들이 그 다음에 자기의 몸살이라고 하는 이 사름의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나요? 놀이를 하는 거고, 또는 제의, 또는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놀이를 하는 거였잖아요.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놀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도화, 무엇인가 보다 나은 갈고 닦는 과정이 있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가 뛰어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전수,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을 쌓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의 분화가, 신분 분화가 일어나면서 좀 더 조직화가 진행이 되고, 오늘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이런 직업군이 생겨나게 됐죠. 어쨌든 자, 우리 이제 그 먼퍼드도 두 가지의 그 모멘텀,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무브먼트,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런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봤는데 인류 역사가 두 가지. 하나는 호기심. 과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곳에 대한 탐구욕 이것이고, 두 번째는 모방. 이거는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 사람은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고 이 호기심이 있다는 거죠. 이건 물음의 한 종류이겠죠. 또 하나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바를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워서 알고 알아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은 알을 낳았고, 모방은 뭐뭐 할 줄 아는 기술을 낳았다.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자연의 어떤 수많은 짐승들을 통해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과학적 발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나갈 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플라톤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플라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폴리테이아, 국가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폴리스 이야기, 폴리스에 관한 탐구란 뜻입니다. 폴리스는 도시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한 고대 그리스 아테네 30만 명. 이 안에서 이들도 모아리이죠. 이 모여살이 동아리 가운데서 이제 그 당시 플라톤이 살았던 시는 데모크라티아, 민중이 민중을 이끄는, 모두가 모두를 이끌어가는 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모두 이끌기라고 잠깐 번역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는, 무엇을 이끌어 나가나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정치, 통치 체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플라톤이 살았는데, 플라톤은 이런 모방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철학 체계를 세웠습니다. 모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인가 가장 완전한 세계를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세계를 본 사람은 그 완전한 세계를 이 세계에 구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세계가 유토피아라고 한다면은 유토피아를 실천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어디에도 없는 나라란 뜻이죠. 어디에도 없는 곳, 가능성에는 있고 꿈속에는 있지만은 이 현실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이런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는 나라를 내가 꿈꿨고, 그 꿈꿔서 그것을 깨달았으면은 그 세계가 좋다라고 봤을 때 그 세계를 이 세계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내로 가져와야겠죠. 이런 실천을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일 수도 있을 테고요. 체제 전복일 수도 있을 테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이걸 설명한 중요한 비유가 바로 동굴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동굴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런 세계를 얘기합니다.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뭐 눈 멀고 귀 멀고 뭐 이렇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동굴,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도 좀 멀고, 그래서 그냥 오로지 감각에 들리는 것들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단계의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조금 이제 빛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에로스라는 것이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추구해 나아감, 찾아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에로스는 아직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찾아 나가는 것. 그 완전한 어떤 보다 완전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스승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세계가 실제로 저쪽에 있다고 그러니 한번 찾아가자. 찾아가고자 하는 이 노력, 추구,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떠나는 여행과 같은 것이죠. 남녀 간에는 서로 다른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추구해 나가는, 좋아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사랑의 한 종류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굴 바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동굴 바깥으로 나아갈수록 빛이 강해지고 눈이 아프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공부할 때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것이죠. 수학 문제 풀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무엇인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랜 이런 고통을 자기 연마와 같은 이런 수련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감내라는 아주 어려운 길을 거쳐가게 됩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감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에로스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진리, 참다운 알물, 올바른 알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노력, 이 정진,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언젠가 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다시 어두운 동굴 속으로 되돌아와서 그 세계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의 사명이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진리를 추구하는 자, 또는 알물 추구하는 자, 알물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알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지행합일, 그 자기가 얻은 올바른 알물 가지고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라, 세상을 바꿔나가라, 그래야 보다 나은 삶이 펼쳐질 테니,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물 가지고 온 사람은 보다 나은 알밀지라도 기존에 동굴 속에 있던 사람들 눈에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다 해가지고 보통은 그 새로운 알물, 올바른 알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철학자의 죽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훅스트라텐의 이제 플라톤의 동굴을 이제 이렇게 희화화해서 일반인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서 올바른 알을 얻어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알을 써먹으려 하는 대신에 자기의 모습을 이상한 방식으로 권력을 통해서, 국가라는 권력을 통해서 부풀린 다음에 그 부풀린 것을 가지고 남에게 겁을 주고 공포를 주어서 마치 군주처럼 또는 티라노스 이런 이제 참주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어떤 그 부와 명성을 쌓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허상을 만든다는 거야. 근데 이 허상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의 허상, 가짜 모습, 도깨비와 같은 헛개비와 같은 모습을 그걸 마치 자기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자기 모습을 가지고 남들을 오그라뜨려서 그들에게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이제 이런 그림자들을 빛을 딱 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또는 다른 쪽에서 빛을 쏘아버리면 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밝은 대낮이 돼버리면 모든 사람이 이것이 전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스스로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가장 위험한 것이죠. 진실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관습들, 관념들,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진실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그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또 새로운 진실이 자꾸 거듭거듭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참인, 올바른 그런 암과 거짓, 부풀려진 또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왜곡된, 비틀어진 그런 암 사이에 충돌로 이루어진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우리가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우리 무리
또는 하나의 모여살이 동아리 가운데서 명령의 방식으로 관습을 통해서 또는 법을 통해서 또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고착화된 이러한 가르침들, 뭐 종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강제하고 있는 그런 가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이러한 코끼리 쇠사슬과 같은 곳에 칭칭 동여매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삶에도 이러한 속박과 구속이라는 현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명하게 받아들여지는 반면에 토인비의 역사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인류 역사는 두 가지의 원리로 발전해 왔다. 발전이라는 걸 보니까 기존의 잘못된 이런 그 쇠사들을 끊고 자유를 한번 쟁취하고 또 자유로워진 세계에서 또 다른 착고들이 채워져서 속박들이 이루어져서 또 한번 깨트려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그 인류 역사가 발전을 거듭해 왔다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낱말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하나는 미메시스이고 또 하나는 네메시스입니다. 아주 방대한 저술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다 읽어보지 못하고 요약본으로 봤습니다. 3,000쪽이 넘어가는 거라 읽을 엄두는 나지 않았는데요. 핵심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토인비는 인류 사람의 무리가 그 무리가 나름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발전해 왔는데 미메시스의 원리와 네메시스의 원리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겁니다. 미메시스는 플라톤 용어인데요. 닮아 나가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딸이 엄마를 닮아 나가는 거. 이런 것처럼 국민들이 엘리트라고 말해진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 처음 만들어낸 말이죠. 이끌어가는 사람들, 리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리더란 말은 히틀러 등이 써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용어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엘리트들은 양심이 있고 지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사회 전체를 위하는 이런 마음, 민주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엘리트라고 이제 칭하게 되는데요. 이런 엘리트들은 그냥 이끄는 사람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끌미들은 나름대로 선두의 우두머리로서 가장 앞장서서 그 무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라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가장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길라잡이들이 길을 잡았을 때 국민들이 그들을 쭉 따라가면 엘리트들을 닮아 나가면 그 사회는 발전한다는 거고요. 진보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 엘리트들이 이제 국민들의 여러 가지의 이러한 생산물들을 바탕으로 기득권만을 쌓아가고 국민 전체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진입장벽을 친다든지 특권 세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를 한다면 양극화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국민들이 이제 저항이라든지 또는 혁명을 통해 가지고 엘리트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이제 야기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소사이어티 모아리는 쇠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듯이 하나의 문명도 하나의 문화도 하나의 모아리도 엘리트들이 성공적으로 국민들이 이끌어갈 때는 솟아오르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아버리는 이런 역할들, 그 흥망성쇠를 거듭해 오더라. 그래서 이제 미메시스와 네메시스라는 네메시스는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 역사 전체를 닮아 나가기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더라.
또 우리 공자님께서도 군자가 스스로 깨우친 자인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우친 자가 존경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뭔가 큰 감명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 군자를 따르게 되죠. 군자를 따른다라는 것은 군자가 한 말이라든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바꿔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도 닮아 나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방이라든지 또는 닮아 나가기와 같은 차원으로 우리 인류가 이제 해석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이 닮아 나가기를 심퍼시라고 하는 같이 느낀다. 우리가 누구 아픈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하는 거 있죠. 요즘 이제 한국 그 중소기업부에서 같이 삽시다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이, 같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갈래를 함께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바, 이것이 가치입니다. 그러면 같도다라는 말 이렇게 서로 접해가지고 나란히 나아간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공감이라고 하는 심파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심파티가 아니고 엠퍼시를 통해 가지고 같이 느낌을 통해 가지고 심지어 반려견까지도 우리는 이제 그 반려견의 기쁨과 슬픔과 감정을 같이 느끼고 이웃에 대해서도 같이 느끼고 심지어는 뭐 무생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도 같이 느끼고 같이 느낌을 통해서 도덕적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발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닮아 나가기라고 했을 때 누구를 닮을 것인지가 또 문제가 됩니다. 군자를 닮을 것이냐, 도둑놈이라면 아마 선배 도둑을 닮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그러려면 완전 범죄를 저지른 그 선배에게 무엇인가 기술을 배우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전의 원리로 봤을 때는 올바르고 좋고 뛰어난 어떤 그 도덕적으로 모아리 차원에서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을 닮아 나가는 쪽으로만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 삶의 차원으로 내려와 보면요. 저는 이것도 앞에 설명드렸던 세 차원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고 싶냐, 되고 싶냐, 닦고 싶냐. 근데 우리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닦고 싶음의 측면에서만 강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반기를 든 게 누굽니까? 파우스트 아닐까요?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줄게. 파우스트 박사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과학자다운 과학자가 되고 싶고 과학자다운 과학자가 되려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게. 파우스트는 그런 하고 싶은 걸 할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악마의 제안을 통해서 파우스트 박사가 다시 젊어졌을 때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그레첸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는 이 말은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런 닮아 나가고 삶을 살아나가는 실질적인 추동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도 또 하나의 추동력이 될 테고요. 또 하나의 추동력은 결국은 아주 소수에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제가 성진이라는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 속에 나오는 주인공 성진을 통해서 하고 싶다, 되고 싶다, 닦고 싶다의 모습을 모두 다 이렇게 그려놓은 성진을 좀 소개해놨습니다. 좀 소개해놨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저는 좀 더 넓혀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추진력이 되는 것은
단순히 닮아 나감이 아니고 모방 이런 것에 배움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욕망의 주체로서 욕구의 주체로서 또는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런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저는 예술적 욕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하고 싶은 거는 하면 되고 시원하게 끝나버리게 되고 이루면 시원해지고 만족하게 됩니다. 또 꺾이고 좌절할 수 있죠. 후회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죠. 근데 이럴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잘 터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솟구쳐 오르냐 하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정확히 뚜렷하지 않을 때 또는 난 어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잘 모를 때 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 정도 사람인가? 라는 나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술적 상상력에 근거한 물음이다. 예술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부를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고 3부로 넘어가서 이거 하고 누구라는 낱말의 뜻까지를 4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